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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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명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말 전주 그리고 전북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과 문화를 리딩하는 지식 공유 포럼 원어분들 모시고 강의할 수 있게 돼서 진심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는 와인의 세계사를 보는 비즈니스 인사이트. 6천만 원짜리 와인은 정말 맛도 6천만 원일까? 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저는 원래 그 전공은 사회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바리스타 소믈리에과에서 주류를 와인과 위스키를 전통주와 위스키를 가르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던 직장은 벤처 캐피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VC에서 투자 일을 처음에 좀 진행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 투자와 관련된 개념 그리고 사회사적인 개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현재 와인 수익 금액이 요 1988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쭉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전후로 엄청나게 커진 모습이 하나 보이고, 요 가운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또 굉장히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상승했다는 건 대충 이해가 가는데, 저 2004년부터 2008년 직전에 저기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리만 브라더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똑 떨어졌죠. 그 전에 상승했던 요인이 뭘까요? 지금 좀 아까 이미 힌트를 주셨어요. 뭐죠? 네, 바로 요겁니다. 네, 신의 물방울 이라는 와인 만화책이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와인의 성장을 확 이끌어준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뭐 숙취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문화와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그리고 그 지역의 농업적 가치를 넣었을 때 시장이 커지면서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신의 몰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때부터 이미 콘텐츠 마케팅은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어떠세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회식 많이 하시나요? 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안 하죠. 예. 지금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안 해서 좀 위험한 게 뭐냐면 한국의 소주 기업들입니다. 예전에 회식하면 늘 소주였잖아요. 그리고 거기 맥주 넣어서 먹는 소맥 문화 이런 거였죠. 맥주는 그나마 집에서 야구 볼 때 마신다든지 또는 내가 시원하게 해서 마신다 이런 게 있는데, 소주는 내가 집에서 마신다는 순간 실은 우울해 보여요. 예. 그리고 사진 찍어 올린 순간 너 무슨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주는 다 같이 모여서 야 건배하자 이런 게 아니면은 어려운데, 이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 이게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이렇게 상황이 변하게 된 건데, 자, 그러면 회식이 무너지고 대신 풍선 효과로 나온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홈술 시장이죠. 그럼 회식과 홈술의 정말 다른 점 뭘까요? 회식은 여러분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 많이 마시죠. 소맥이라든지. 그러면 홈술엔 어떤 술을 마실까요? 와인. 맞아요. 또 하이볼 맞습니다. 또 그렇죠. 양주, 위스키. 그렇죠? 그렇죠. 뭐냐? 막걸리. 맞아요. 막걸리 종류가 2,000종류나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 회식은 누가 결정해서 저렴한 술을 내가 어쩔 수 따라가는 문화라면, 이제는 홈술은 나랑 가족이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싼 걸 마실 수 있겠습니까? 싼 걸 마실 수 있겠습니까? 비싼 거가 간다는 거예요. 즉, 내 취향에 맞는 거는 지갑을 여는 시대가 됐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것에 대해서 고르는 요 소비에서 취미로 가는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요 홈술 문화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에 대해 헤게모니를 가장 많이 쥔 곳이 바로 지금의 편의점이에요. 여러분들 편의점 보면은 편의점에서 파는 와인이 쌉니까 비쌉니까? 싸요. 그쵸, 비교적 싸요. 근데 편의점에 있는 와인을 비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싸게 사는 방법이라는 게 어폐가 있는데 뭘까요? 자, 바로 스마트 오더를 통해서 사면 됩니다. 뭐냐? 그 스마트폰에 있는 앱에다가 내가 100만 원짜리 와인을 사겠다. 딱 구매 버튼을 누르면은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편의점으로 그 와인을 보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의점에도 고급 와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팔리냐? 나는 소중하니까 내 입속에는 좋은 걸 넣겠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소매 시장의 헤게모니는
편의점이 주고 있다라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 과실주 중에서 와인이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비싸고 또 와인이 가장 대중적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물론 뭐 프랑스의 영향도 있겠고 유럽 자체가 강대국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수요가 많다. 그죠? 왜 수요가 많아졌을까요? 맛있으니까. 예, 본질적인 얘기 감사합니다. 자, 이 맛있으니까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여러분 술이 되기 전에 혹시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술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냐? 실은 당분이에요. 당분. 당도 곱하기 0.57하면 알코올 도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트 가셨을 때 이거 참외 당도 10이에요 라고 써 있으면은 곱하기 0.57 하면은 5.7도의 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20이다 하면은 11.4도까지 나온다는 소리죠. 자, 근데 자, 일반적으로 와인용 포도는요 당도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25까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수박이나 이런 것들은 15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 뜻은 와인은 25니까 곱하기 5.7 하면은 13, 14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수박은 15도 당도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불과 한 7, 8도밖에 안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13, 14도짜리 술이 맛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6도, 7도짜리 술이 맛있을까요? 높은 게 맛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막걸리를 그냥 상온에 놔두면 얘가 나중에 뭐가 되죠? 식초가 됐어요. 맞아요. 네. 식초를 만드는 균이 초산균인데 초산균의 먹이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을 식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제일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알코올 도수가 6도, 7도, 8도입니다. 그 뜻은 와인이 보관이 좋을까요? 아니면 막걸리가 보관이 좋을까요? 와인이 좋다는 얘기예요. 만들어 보면 얘는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갈 수 있다는 건 내가 얘를 가지고 평생 동안 얘를 자산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평생 동안 보관하면서 나의 중요한 보물로서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관성이 좋았고 이 보관성은 결국은 당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와인이 과실주의 헤게모니를 잡은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습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드 와인은 어떤 포도로 만들죠? 그렇죠, 적포도로 만들죠.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어떤 포도로 만듭니까? 그렇죠, 샤인머스켓도 있죠. 뭐 샤인머스켓도 있고 뭐 샤도네이라든지 뭐 또는 소비뇽 블랑 여러 가지 있는데 청포도로 만들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청포도를 만드는 경우에 저 화이트 와인에는 뭐가 빠지죠? 껍질이 무조건 빠집니다. 자, 레드 와인은 뭐가 들어가죠? 그러면은 껍질이 들어가죠. 예. 자, 그러면 이 뜻은 적포도로도 화이트 와인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너무 잘하시네요. 샴페인입니다. 맞습니다. 샴페인. 자, 샴페인인데 샴페인에 두 종류가 있죠. 껍질을 빼서 만드는 건데 청포도로 만든 거를 블랑 드 블랑이라고 하고요. 적포도를 넣어서 만든 거를 블랑 드 누아라고 합니다. 자, 저 누아. 자, 누아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누아 어서 많이 나오죠? 그쵸, 누아르 영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블랑은 화이트란 뜻인데 저것과 굉장히 비슷한 영어 단어가 있죠. 뭘까요? 카사블랑. 카사블랑 프로. 네. 자, 블랭크입니다. 블랭크. 또 하나는 블랙이에요. 왜 블랙이냐? 완벽하게 검은 것은 완벽하게 희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와인 했을 때는 기독교 미사, 성찬식 때 엄청나게 쓰입니다. 그렇죠? 쓰이는데 왜 이렇게 성찬식이나 미사에 많이 쓰이게 됐을까요? 뭐 첫 번째는 가장 흔한 걸로 뭐 예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포도를 가지고 우리 와인을 만들 때 포도를 달려있는 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딴다. 근데 포도 입장에서는 뜯기는 거예요. 뜯기는 인생. 그 다음에 포도를 뜯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착즙을 해야 되죠. 어떻게 되죠? 얘를 즙을 꺼내려면은 쥐어짜야 되죠. 근데 뭘로 쥐어짰죠? 옛날에는 다 발로. 밟히는 인생. 그 다음에
굉장히 너저분한 상태예요. 발효할 때 굉장히 처참하고 막 이쪽에 씨 있고 저쪽에 줄기 있고 굉장히 너저분한 상태에서 그 발효되는 과정에서 껍질과 씨를 싹 다 빼고 하면은 영롱한 와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부활. 그래서 이런 부활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상징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사학자들은 또 그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와인의 역사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와인 유적지, 가장 오래된 와인 유적지가 발견된 것은 조지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 조지아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랑 비슷하냐? 김장 문화랑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항아리에서 발효하고요. 그 항아리에서 발효한 와인통을 얻어 넣느냐? 이렇게 땅 속에 붓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조지아가 아니다 우리나라다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입니다. 자, 아르메니아가 왜 중요하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한 것이 아르메니아로 불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노아의 방주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그 비가 내린 그 힘든 역경을 극복해서 도착한 곳이 요 아라라트 산이라는 곳이었고 이 밑자락에서 쭉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여기서 와인을 마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튀르키예 옆에 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근데 요 옆에 보시는 요 화면이 뭐냐면은 아르메니아 국장입니다. 국장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죠? 아라라트 산이 있고 이 위에 지금 뭐가 있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 배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네. 자, 왜 그려져 있을까? 첫 번째, 아르메니아인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두 번째, 요 아라라트 산을 놔두고 튀르키예와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젠가 여기를 다시 갖고 올 것이다. 우리의 영산이다 해서 우리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걸 가져온 것이고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놓기 위해서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넣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인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학살을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꼭 가져오겠다는 이런 의미로도 담아오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바로 현대에서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그 와인의 색을 피로 상징한 것은 실은 기독교 문명뿐만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는 와인이며 흙과 함께 섞어서 인간을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집트의 문화를 보면은 포도를 따고 있죠. 그리고 밟죠. 즙을 짜고 있죠. 숙성하고 있죠.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와인을 마시는 게 뭐였느냐? 와인은 신에게 헌주하던 술이었고 와인은 신들과 싸우던 선조들의 피 그리고 이성을 잃고 광기로 이어지며 사자 신과 교류한다는 이런 의미를 대대로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집트에도 와인의 신이 있었습니다. 이 와인의 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냐? 거의 모든 신들의 이름은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왔다. 그래서 그리스 와인의 신의 모토가 되는 존재가 이집트 와인의 신입니다. 자, 근데 녹색이에요. 자, 왜 녹색일까요? 왜 녹색일까요? 네. 바로 봄에 피어나는 새싹 자체가 녹색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었던 땅에서 다시 태어났죠? 없었던 것이 다시 나왔죠? 이것 자체가 또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죽었다 살아입니다. 죽었다 살아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신과 실은 와인의 신은 연결되는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오시리스라는 와인의 신에 대해서 벽화로 그려놓은 건데 나중에 지하 세계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세계가 뭐냐? 사람들을 묻기도 하고 또 지하에 안 보이는 미지의 세계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간다고 봤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지금 사람들의 죗값을 매기고 있죠. 죗값을 매기고 있습니다. 자, 죗값을 매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넌 어디로 가? 저쪽으로 가? 이렇게 지휘를 하고 있고 재판하고 있는 모습인데 재밌는 게 여기에 지금 뭐가 있죠? 네. 그렇죠. 멧돼지인지 돼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채찍으로 맞고 있어요.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자, 왜 학대를 당하고 있을까요? 왜 학대를 당하고 있을까요? 자, 네. 자, 이걸 보면은 이집트 문명에서도 굉장히 돼지를 싫어했다고 알 수 있어요. 왜 싫어했냐? 왜 싫어했냐? 네, 바로 이 이유라고 사료가 됩니다. 돼지는 사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 이집트 보면은 사하라 사막 연결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근데 인간보다 더 물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먹는 것과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의 경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돼지를 멀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는 종교가 뭐가 있죠? 이슬람. 또 하나가 그렇죠. 유대교. 예. 요 둘 다 가나안 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 모두가 다 유목민족이 활동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이런 것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있어서 경쟁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족에 있어서는 맞지 않았던 바로 동물이 바로 돼지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어디에 또 굉장히 와인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자, 페니키아가 지금 어디냐? 가나안 땅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이쪽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이 비블로스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와인을 그리스라지 로마로 수출하게 돼요. 근데 수출하게 되면 뭔가 써야 되죠. 기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한 거, 뭔가 쓰여진 거. 그래서 저 비블로스라는 이름이 전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름입니다. 뭘까요? 이거죠. 바이블이 됩니다. 바이블. 즉 바이블은 와인 산지 이름에서 온 거예요. 자, 와인 산지 이름. 근데 그 바이블, 비블로스라는 그 이름은 또 어디서 왔냐? 이집트에서 파피루스에서 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집트 문화가 연결이 된 것이죠. 참고로 이때 그 페니키아인의 공주가 흰소로 변신한 제우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고 이들이 전 유럽을 다니게 되면서 유럽 지역에 대한 이름이 붙게 되죠. 그게 뭐냐? 바로 유럽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요 공주의 이름이 에우로파라는 이름이었고요. 이 에우로파가 다닌 곳에 대한 이름이 유럽이라는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실제 유럽이라는 이름은 페니키아, 지금의 가나안 지역에서 유래한 것이다라고 또 보는 것이 이런 또 역사적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에 요 페니키아 쪽, 지금의 레바논인데 그 당시에 와인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이 성경에도 언급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 얘기하느냐?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지금 사람이 요만합니다. 사람 요만하고 이렇게 거대한 신전이 아직도 레바논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페니키아가 도시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곳이 카르타고라는 곳인데 저 카르타고가 로마랑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럼 로마랑 전쟁하게 된 카르타고는 누가 이겼을까요? 로마 이기죠. 그러면서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던 와인에 대한 재배 기술을 쫙 다 가져가서 로마의 와인이 꽃피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 있어서 카이사르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제가 그리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스 했었을 때 그리스의 와인이 신그럼 누가 있죠? 디오니소스 들어보셨나요? 디오니소스. 자, 디오니소스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제우스와 인간 그 테베라는 도시국가의 공주 사이에서 나온 존재였어요. 자, 근데 늘 제우스 하면은 뭐 불륜의 대마왕이죠. 자, 불륜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걸 누가 알게 되느냐? 자, 제우스 하면은 질투의 여신. 또 누가 나오죠? 헤라가 나오죠. 헤라가 질투를 해서 몰래 유모로 변신한 다음에 세멜레라는 그 불륜 상대자한테 다가가서 제우스가 진짜 제우스인지 넌 모른다라고 지금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멜레가 그거에 속아서 제우스한테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제우스의 진짜 모습이 뭐냐면 번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번개를 맞자마자 지금 놀라서 죽게 되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꺼내서 제우스가 자신의 허벅지에 놓고 키우게 됩니다. 허벅지에 놓고. 요것이 와인의 신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제우스가 번개에 의해서 지금 세멜레라는 존재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디오니소스라는 와인의 신이 태어났죠. 자, 그러면 왜 번개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번개에서 태어났을까요? 자, 여러분들 그 어벤져스라는 그 영화 보면은 천둥의 신 누가 나오죠? 토르가 나오죠. 토르가 천둥의 신 말고 다른 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슨 신이냐? 농업의 신이에요. 왜 농업의 신이냐? 번개를 칠 때 그 번개가 땅에 닿는 순간 거기서 질소가 들어가고 지력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즉 그걸로 인해서 지력이 회복되고 거기서 디오니소스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디오니소스를 허벅지에 놓고 키웠대요. 허벅지. 왜 허벅지에 놓고 키웠을까요? 왜 허벅지에 놓고 키웠을까요? 자, 여러분, 포도나무를 우리가 재배할 때 포도 씨를 뿌릴까요? 뭘 많이 할까요? 바로 접붙이기를 많이 합니다. 가지를 떼서 붙여버리는 거죠.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죠. 줄기에다가. 그런 순간 포도가 엄청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포도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번개에 의해서 지력이 회복되고 그 지력으로 인해서 디오니소스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계속 키울 수 있을까? 얘를 허벅지에 접붙이기를 통해서 키웠다라고 하는 그 스토리 배경 자체가 요 와인의 신 디오니소스에 대한 얘기란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디오니소스 축제는 늘 3월 정도에 진행해요. 왜냐하면 3월에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부활의 계절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만물이 소생할 때 늘 축제를 같이 진행했어요. 축제를 같이 진행하면은 노래를 부르죠. 자, 노래가 좀 더 모여서 합창이 되죠. 합창이 좀 더 모여져서 감정을 뭐 넣어서 싣고 하면은 나중에 뭐 뮤지컬 같은 것도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좀 더 커지면 연극이 됩니다. 자, 연극이 되면은 주인공이 있겠죠. 주인공은 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죠. 주인공 착하죠. 그러면 빌런이 나오겠죠. 빌런은 착합니까? 못됩니까? 못됐죠. 자, 그러면 빌런은 힘이 셉니까? 약합니까? 힘이 세죠. 힘이 센 사람은 대부분 당시에 정치가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치가를 비유해서 빌런을 세우는데 결국은 연극이 끝나고 주인공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동시에 관객들이 누굴 욕하게 되느냐? 빌런을 욕하게 된 거죠. 근데 빌런이 대부분 정치가였다.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 정치 비평이 생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와인이 이러한 민주주의까지 발전시키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 이 아테네의 또 스토리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프랑스로 가게 되는데 로마가 프랑스가 갈리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수많은 도시를 점령하고 거기에 수많은 군인을 남겨놓고 그 군인들이 전쟁이 났을 때는 군인들이지만 평소에는 농민이죠. 그러면서 밀도 재배하고 보리도 재배하고 포도나무도 재배하면서 드디어 프랑스가 와인의 주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에 게르만족들이 썼던 용기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 바로 요 오크통이었습니다. 자, 그전에는 주로 뭐였을까요? 이 나무로된 오크통 말고 그전엔 주로 어떤 용기에 담아서 지냈을까요? 항아리죠. 근데 항아리보다 오크통이 뭐가 좋을까요? 그죠? 첫 번째로 가볍다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깨지지 않다. 맞아요. 내구성이 좋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굴릴 수 있는. 굴리면서 뭘 하게 되냐?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는, 멀리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크통을 인해서 모든 와인들이 와서 이걸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크통 속에 와인이 얼마큼 들어나 해서 통통통 치다가 질량의 단위인 1톤, 2톤, 3톤, 4톤이 나오게 됐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 프랑스 그 와인 지도인데요. 프랑스 와인 지도 하면 어려워요. 실은 뭐 루아르, 상파뉴, 알자스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프랑스의 지도는요. 이렇게 5가지 오각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불가사리의 모양을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좋아요. 불가사리.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 이 안에 사각형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사각형. 그래서 프랑스의 불가사리 같은 모습의 사각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의 와인 산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헤게몬을 잡게 되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헤게몬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가 어떻게? 자, 일단은 열심히 포교를 했겠죠. 뭐 예수님 믿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기독교에 있는 수많은 수도사라든지 또는 성직자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 다음에 많이 포교를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성경을 많이 써야겠죠. 그럼 뭘 하느냐? 필사를 했어요. 필사. 써야 됐어요. 자, 이거는 써야 된다는 것은 글을 안다는 걸까요? 모른다는 걸까요? 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당시에 로마가 남겨놨던 게 성경만 있었을까요? 뭘 남겨놨을까요? 수많은 농업 서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게르만족에게 농업을 전파하면서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고 너희가 믿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다양한 농업 기술도 알려줄게 하면서 요걸로써 그들의 영향을 키우게 되고 이들이 헤게모니를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럼 당시에 이들이 읽었던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였을까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헬라어도 있어요. 근데 로마가 남겨놨으니까 라틴어겠죠. 라틴어. 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외국어인 거고요. 지금의 이 외국어에 대한 입장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뭐를 뜻하냐? 영어를 뜻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빠른 정보, 빠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교육에서도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은 이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슬람 제국이 요 스페인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스페인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탈리아로 이쪽으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요 프랑크 왕국, 프랑스의 전신인 프랑크 왕국이 막아줘서 결국은 이슬람 세력을 스페인에서만 막아줘요. 자, 스페인에서 막아주는데, 그래서 로마 교황이 고맙다고 황제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면서 프랑크 왕국이 뭐를 했느냐? 로마 교황령을 선물을 해요. 로마 교황령을. 자, 그러면서 수도 및 교회 면세 혜택을 주면서 이 와인 산업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슬람 제국을 막아준 것이 프랑크 왕국이었고, 이걸 계기로 교회 및 면세 혜택을 주면서 와인 시장이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샤를마뉴라는 인물인데, 이 샤를마뉴의 이름을 딴 꼬르통 샤를마뉴라는 밭이 있는데 가격이 얼마죠? 가볍게 66만 원 정도 하는 와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있었어요. 왕이나 제후가 계속해서 성직자들한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땅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성직자들이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이 왕이나 제후한테 아부만 하는 거예요. 자, 아부만 하다가 어떻게 됐냐? 계속 부패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원을 제대로 살려야겠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자, 수도원 운동이었는데 이것이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라라고 했는데, 이 지역이 어디였냐? 프랑스의 바로 부르고뉴라는 지역이었어요. 부르고뉴. 그래서 부르고뉴에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6천만 원짜리 와인이 나오기도 한 겁니다. 결국은 그 6천만 원짜리 나오는 그 부르고뉴 지역은 왕이나 제후에 대해 의지하지 않는 최후의 순간에서 철저하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6천만 원짜리 와인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와인이 로마네 꽁티 같은 제품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교황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에 결국은 지고 돌아오죠. 지고 돌아오니까 교황의 세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약해져 버려서 교황이나 기독교 세력에게 세금을 매기려고 하니까 교황이 반발해서 어떻게 하느냐? 군대를 보내서 뭐라냐? 교황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뺨을 때려버리고, 이 교황은 보니파시우스 8세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여기서 너무 속상해서 너무 분해서 한 달 만에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교황이 된 인물이 아비뇽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아비뇽. 이걸 유명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냐? 프랑스의 남부 로온 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와인이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온 지방이 여기 있고요. 부르고뉴 지방이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은 부르고뉴와 론 얘기를 했는데 보르도 얘기를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르도. 자, 와인하면 보르도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만드는 곳이 보르도인데, 자, 보르도는 어떻게 크게 됐을까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보르도는 300년 동안 영국의 영토였습니다. 보르도 지방은. 왜 영국의 영토였느냐? 프랑스의 귀족이 영국을 점령하고, 영국의 귀족, 당시 영국의 왕과 프랑스의 귀족이 결혼하면서 이 지역을 싹 다 가져간 거예요. 이 지역을. 이걸 앙주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속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가 계속 땅을 회복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르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보르도만 가지고 싸운 전쟁이 뭘까요? 보르도를 놔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전쟁이 바로 100년 전쟁입니다. 100년 전쟁. 자, 현재 보르도에서 제일 비싼 와인은 요 페트리스라는 와인입니다. 페트리스라는 와인인데,
요게 한 800만 원 정도 합니다. 800만 원 정도 하는데 요 페트리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페트리스. 예,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예, 베드로.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영일쇠. 여러분들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얘기입니다. 바로 맛없는 프랑스 와인은 있다. 근데 맛없는 샴페인은 없다. 무슨 뜻일까요? 프랑스 와인보다 저 샴페인이 훨씬 더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에는 보르도에서 만들든 어디서 만든 상관이 없는데 저 샴페인은 어디서만 만들어야 되죠? 샹파뉴에서 만들어야 되죠. 또 2차 발효라는 걸 진행해야 되고 또 품종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샴페인은 무조건 다 고급입니다. 무조건 다 고급. 프랑스 와인은 무조건 다 고급이다 고급이 아니다? 고급이 아닌 것도 있다. 가끔씩 메이드 인 프랑스 중에서도 5,000원짜리 와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샴페인은 무조건 고급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샴페인 하면은 뭔가 축배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축배의 상징, 축포의 상징인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이 샹파뉴라는 지역 자체가 뭐냐? 프랑스 왕들이 대대로 대관식을 열던, 즉 왕 즉위식을 진행하는 랭스 대성당이라는 곳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 계속 왕의 즉위식을 진행할 때보다 축배와 축포로 이어지다 보니 결국 샴페인 자체가 축배와 그리고 환희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와인잔이 그리스 시대에 굉장히 컸는데 이게 이렇게 작아집니다. 자, 작아지는데 왜 이렇게 작아졌느냐? 대표적으로 바로 유리쇠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 스템도 얇아지고 전체적으로 유리를 많이 안 쓰게 되려고 많이 하죠. 그런 와중에 나온 것이 창문쇠 이런 것들이죠. 아예 창문을 막아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샴페인 잔을 하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이요. 그렇죠. 왼쪽을 생각하죠. 근데 80년도까지 요 넓은 거였어요. 넓은 잔이었어요. 요거는 근래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 얇은 거보다 저 넓은 걸 선호했느냐? 자,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영화인데 여기서 보면은 요 샴페인질이 이렇게 넓은 걸로 나와요. 자, 이 이유가 뭐냐? 넓으면요 탄산이 빨리 빠져나갈까요? 적게 빠져나갈까요? 빨리 빠져나가죠. 그걸 통해서 귀부인들이 마셨을 때 트림이 안 나온다. 네, 나 우아해야 되는데 마시고 꺽 하면은 그 순간 나 자신의 우아함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이렇게 얇은 건요 이렇게 못 마십니다. 이렇게 마셔요. 그렇죠? 이렇게 마시면서 뭐가 보였을까요? 콧속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우아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거는 이렇게 놓고 마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즐겼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류가 이쪽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쪽으로 변하게 됐냐? 여러분 샴페인 그럼 파티술이잖아요. 파티술인데 파티면 파티 테이블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잖아요. 그리고 갖다 줘야 되는데 여기에 넓으면 많이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해서 최대한 많이 효율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플룻잔이라고 하는 요 와인 잔입니다. 샴페인 잔입니다. 그러면서 기포가 천천히 나오니까 기포를 보면서 즐겨라는 이런 식의 마케팅을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플룻잔, 얇은 잔 같은 경우에는요 흔들어도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돌려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샴페인 맛을 즐기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넓은 잔이라든지 차라리 그냥 일반 와인잔 쓰시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이 와인잔, 이 플룻잔의 장점은 기포가 올라간 것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즐기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그 프랑스 대혁명도 와인에 의해서 폭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미국 독립혁명을 이 당시에 루이 16세가 있던 부르본 왕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확보를 위해서 포도 재배자에게 토지세 매기고 와인 판매하는 사람에 판매세 매기고 와인 반입하는 사람에 반입세 매기면서 귀족을 면세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파리로 들어온 와인에 모두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와인 제조사나 판매사에 너무 화가 나서 일으킨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자, 미국 독립혁명 지원한 부르본 왕조의 루이 16세라는 존재는 나중에 어떻게 됐죠? 나중에 처형을 당하죠.
그쵸?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부르봉 왕조라는 그 프랑스의 왕조가 멸망했을까요? 아니면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어디 살아 있을까요? 어디 살아 있을까요? 자, 이거 미국 위스키 진비비엄 위스키입니다. 요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부르봉입니다. 부르봉. 위스키 종류로 살아 있어요. 위스키 이름으로. 왜 살아 있느냐? 부르봉 왕조가 미국의 독립행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이 독립한 다음에 고마워서 부르봉 카운티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그 주변 도시 주변으로 위스키를 많이 만들게 되고 유것을 나중에 수출하면서 이 지역의 이름을 딴 부르봉 위스키, 버번 위스키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요 프랑스가 와인으로 유명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나폴레옹 3세에 의해서 보르도 메독 지방을 중심으로 와인 등급제를 거의 최초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프랑스 와인이 도대체 왜 어려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와인 어렵죠. 자, 그러면은 왜 어려운가? 요거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와인 이름입니다. 와인은 뭐냐? 도멘, 조르주, 루미에르, 샹벌, 비지니, 프리미에, 쿠리, 레샤브르, 2001. 예. 요게 제품 이름이에요. 예. 자, 근데 쪼개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도멘은 뭐냐면은 도메인이라는 뜻이에요. 도메인. 도메인인데 이 부르고뉴 지역에서는 와인을 뜻합니다. 조르주, 루미에르는 와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샹벌미지는 뭐냐? 마을 이름인데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마을 이름입니다. 자, 프리미에 쿠리는 뭐냐? 프리미엄 구루스 1등급 밭이란 뜻이에요. 레 자문해주는 특급 밭에 필적한 유명한 유명밥 명칭이고요. 2001년도에 수확했다 이런 뜻이죠. 즉 프랑스 와인을 잘 알려면요, 단순히 도시 이름만 하나만 갖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무슨 구 무슨 동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서울시, 특별구, 강남구, 압구정동, 마구, 현대아파트까지 알아야지만 그 와인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프랑스 와인은 보통 잘 그 포도 품종이 써 있으니까 안 써 있습니까? 잘 안 써 있어요. 왜 안 써 있느냐? 우리가 막걸리 만들었는데 이거 전주에서 만들었대요. 전주에서 만든 막걸리를 우리가 봤을 때 얘가 무슨 쌀로 만들었는지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주 하나만 갖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 품종에 대해 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지역은 주로 어떤 품종을 많이 재배하니까 이 품종일 거야 라고 유추를 해야 됩니다. 유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2001년도에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이 돼 있죠. 자, 2001년도가 포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모른다는 거예요.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는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제품 자체가 좋냐 나쁘냐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동까지 외워야 되죠. 그리고 그 해에 나왔던 포도의 상태도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품종이 안 써 있으니까 어떤 품종을 했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러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없어요. 다 자잘한 회사 있다 보니까 회사 이름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 요 부르고뉴 지역하고요, 보르도하고요, 등급제가 달라요. 전주하고요, 익산하고 막걸리 등급제가 달라요. 전주하고 군산하고 달라요. 이 뜻은 각 동네마다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표기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와인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건 뭐냐? 미국의 미국 와인의 라벨인데 딱 써 있어요.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품종 이름 딱 써 있어요. 자, 미국은 왜 써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저기 그 파주 신도시에 무슨 동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위에 신도시에 무슨 동인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친근감이 없는 동네는 아무리 뭐가 좋더라도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 와인, 칠레 와인, 호주 와인, 남아공 이런 데들은 다 신대륙 와인들은 요 품종을 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적 친밀감을 높여서 더욱더 다가가게 하기 위함이죠. 즉 프랑스는 야, 우리 동네 얘기하면 너희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짱 마케팅 그리고 명품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고, 우리 거 많이 봐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나 또는 칠레 그리고 남아공, 호주 이런 걸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랑스 와인 유명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마의 영토였다. 영국의 주요 와인 공급처였다. 보르도가 그랬고요. 수돈 운동의 시작이어서 벼랑 끝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한 것이 부르고뉴고요. 교황이 프랑스로 옮겨간 것이 론이고, 최초로 등급책을 만들었다. 예유시라는 지리적 표시 등을 만들었다. 이거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로마네 꽁티라는
6,900만 원짜리 와인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도밭이 1.8 헥타르 그러면 어느 정도냐? 축구장 2개가 좀 안 됩니다. 작아요. 작고 생산량이 1년에 6,000병밖에 안 됩니다. 수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수령 50년의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고 유기농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2,000년의 역사, 포도밭 2,000년의 역사 대단한가요? 안 대단한가요? 대단하죠. 근데 우리나라에 더 대단한 밭이 있습니다. 네, 호남평야입니다. 네, 2000년보다 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것 그만큼 뭐냐면은 누구에게 쉽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수령 50년 된 포도나무.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네, 잘 안 와닿죠. 자,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포도는 어린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가 맛있을까요? 아니면 오래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가 맛있을까요? 적당히. 아, 좋습니다. 네. 자, 기본적으로는 오래된 포도나무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자, 오래된 포도나무의 기준 기본적으로 보통 10년을 쳐요. 10년. 뭐냐면 어린 포도나무는 왜 문제가 되느냐? 성장을 해야 되니까 자신의 모든 영양을 줄기, 잎, 그리고 뿌리에 힘을 쏟습니다. 열매에 힘을 쏟질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우리가 원할 만큼 맛이 있질 않아요. 당도도 낮아요. 근데 내가 10년 이상 컸다 하면은 나 살 만큼 살았다. 후손에 이 다음 후대를 이어가겠다 해서 뭘 하느냐? 열매에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당도를 높이게 돼요. 그러니까 10년 기준으로 보통 프리미엄을 보는데 여기는 50년인 거예요. 50년.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거죠. 자, 근데 이 일반적인 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은 보르도 지방은 와인의 등급을 줄 때 보통 다 그런 건 아닌데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어디 주냐? 와이너리 해줘요. 와이너리 줍니다. 와이너리는 회사예요. 회사는 인수합병을 거듭해서 크게 만들어줄 수 있죠. 확장할 수 있죠. 그 뜻은 뭐냐? 지금 1,000병이 나오면 내년에 2,000병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내년에 2,000병이 나오면 그 다음에 8,000병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뜻은 뭐냐? 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부르고뉴는 뭐냐? 부르고뉴는요 최고 등급 어디 줄까요? 아시면 계실 것 같은데 최고 등급을 밭에 줍니다. 밭에 최고 등급을 줘요.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밭에 주는데 밭이 몇 년 역사가 됐죠? 2000년 역사진 거예요. 이쪽은 돔이라는 수도사가 2000년 동안 만들었고요. 옆에 있는 거는 피에르라는 수도사 2000년 동안 만든 거예요. 두 개 합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얘는 평생 6,000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매년 6,000명밖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넓히지 못하는 포도밭이 오히려 보다 플러스로 작용해서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프랑스 와인이 어려운 이유 한번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프랑스어가 어렵죠. 영어보다 어렵습니다. 동네 밭 이름까지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품종을 기입하지 않고요. 지역마다 등급제 달라요. 보르도는 와이너리, 부르고뉴는 밭, 로는 말. 또 보르도는 또 와이너리 말고도 아예 없는 것들도 있어요. 저 아까 말씀드린 페트리스 이런 것들은 아예 그 동네 아예 등급이 없어요. 그리고 빈티지마다 평가가 달라요. 2001, 2002, 2003 다 다릅니다. 가격이 비싸고 회사들이 작으니까 회사 이름까지 외워야 되고 와인학이 등장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코코 샤넬이 이런 말 했습니다. 럭셔리의 반대는 천박합니다. 천박합니다. 근데 요즘 이 말이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뭘까요? 럭셔리의 반대는 흔함이다. 흔한 순간 더 이상 럭셔리 아니란 거예요. 수많은 수입차들로 인해서 그들이 럭셔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바로 프랑스의 마케팅 방식은 럭셔리의 반대는 흔함이라는 정책하에 접근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 고수를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이 프랑스 와인의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천만 원짜리 와인은 맛도 6천만 원일까? 네, 자, 요거에 대해서. 자, 6천만 원짜리 와인은 맛도 6천만 원. 누구 6천만 원이다. 네. 계실까요? 네. 맛은 6천만 원 아니다. 네. 자, 한 분 계셨습니다. 자, 저는 예전에 한 7, 8년 전인가 그 아는 회장님이 한 20명 정도 불러가지고 요 로마네 꽁띠를 따신 적이 있었어요. 있으면서 마셔보라는 거예요. 로마네 꽁띠다 이렇게 하면서
마시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실카처럼 부드럽다는 걸 실키라고 해요. 실키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와, 이 내 몸을 휘젓는 이 느낌이 와, 6천만 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회장이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해요. 그러면서 이 한 20명 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회장님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거 6만 원짜리야. 다른 와인을 넣어놨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6천만 원이라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맛있게 느껴진 거예요. 취해버린 거예요. 이 라벨에 압도를 당한 거예요. 제가 압도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신 상태 분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이걸 사냐? 그러니까 그날 이 와인을 가져온 순간 그분이 모였던 2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일어나서 만세를 부른 거예요. 회장님, 로마네 꽁띠 하면서 엄청나게 좋아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면서 그 분위기와 그 느낌이 즉 그분의 브랜드를 올려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즉 맛은 정비례 안 하나 또는 안 할 수 있으나 뭐가 정비례한다? 반응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반응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늘릴 수 없는 그런 한정적인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일부러 이걸 늘리지 않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못 늘렸을 때, 그 물리적 확장을 못 시켰을 때 사람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든 게 로마네 꽁띠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양의 술 얘기를 했는데 허균이 우리나라 술에 대해서 기가 막힌 또 명언 하나 남겨놨는데 자, 요거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균의 한정론. 술을 마신 데는 5가지 좋은 데가 있다. 시원한 달이 뜨고 좋은 바람이 불고 유쾌한 비가 오고 시기에 맞는 눈이 내리는 때가 첫 번째를 맞는 일이며 꽃이 피고 술이 익을 때가 둘째를 맞는 일이다. 우연한 계제에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이 세 번째 맞는 일이며 조금 마셔도 흥이 난다면 네 번째요. 처음에는 울적하다가 다음에는 화창하여 담론이 활발해지는 것이 5번째 맞는 일이다. 다음 페이지가 진짜입니다. 기뻐서 마실 때에는 절제가 있어야 하며 필요해서 마실 때에는 조용히 한다. 점잖은 자리에서 마실 때에는 소세한 풍도가 있어야 하며 난잡한 자리에서는 귀하게 있어야 한다. 처음 만난 사람과 마실 때에는 한가롭고 우아하게 하면서 진솔하게 마실 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잡객들과 마실 때에는 꽁무니를 빼야 한다. 여러분들 와인, 좋은 비싼 와인 아무나 드시면 안 되고요. 오늘처럼 정말 지식 공유 포럼 같은 정말 귀한 분들하고 좋은 자리에서 멋지게 쓰이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은 전주 막걸리 같이 한잔하는 기회가 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